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5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가계 지갑 사정과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 응답자들이 여전히 더 많았습니다. 독일 국채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이른바 DLF로 사실상 원금 전액을 날린 채 만기가 확정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상품 가입자는 1억 원을 넣은 지 4개월 만에 돌려받는 돈이 190만 원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위장약으로 알려진 잔탁이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잔탁의 주 성분인 라나티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최대 3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거주 의무 기간 내에 이사를 해야 할 때에는 상한제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5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96.9포인트로 지난달보다 4.4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만 지수가 기준치인 100보다 작은 만큼 경기와 가계의 지갑 사정을 부정적으로 본 응답자들이 여전히 더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1.8%로 2002년 2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이 향후 물가 상승률이 현재보다 낮아진다고 보는 상황이라며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하락이 소비 둔화에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국채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이른바 DLF로 사실상 원금 전액을 날린 채 만기 확정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은행과 국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26일 만기를 맞는 KB 독일 금리 연계 전문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7호 상품은 손실률이 무려 98.1%로 확정됐습니다. 이 상품은 4개월 초단기 만기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의 연계에 투자돼 원금은 100% 손실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가입자는 1억 원을 넣은 지 4개월 만에 돌려받는 돈이 190만 원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위장약으로 알려진 잔탁이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잔탁의 주 성분은 라니티딘이라는 물질인데 이 성분의 의약품에서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위장약 잔탁 등 국내에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 의약품에 대해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라니티딘은 위궤양 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 NDMA가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NDMA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 전체 269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잠정 판매 중지, 처방 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치 대상 의약품 중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 중지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약 144만 3천 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연간 6주 이하의 단기 복용 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에 위험이 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중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가 받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라니티딘 인체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선 이번 달 말 5천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가 하자 투성이라 입주 예정자들이 준공 승인을 거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유민호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방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지하 주차장 바닥은 물로 흥건합니다. 필로티 아래로는 빗물이 흘러내립니다. 입주 예정자 중 한 명이 서울경제TV에 제보한 영상 속 아파트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지은 고덕 그라시움입니다. 이 아파트는 대우, 현대, SK건설이 컨소시엄을 꾸려 지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단지는 약 5천 가구가 나흘 뒤인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이삿날을 앞둔 입주 예정자들은 속이 탑니다. 분양가 수억 원을 들인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가 하자로 얼룩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뤄진 3일간의 사전 점검을 통해 누수와 균열 등 중대하자를 포함해 하자 수십여 건이 발견됐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관할인 강동구청에 준공 승인을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준공 승인이 나면 시공사들이 하자 보수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겁니다. 저희는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낸 분양금만큼 제대로 된 아파트에서 안전하게, 쾌적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에 저희는 준공 전 시공 3사, 그리고 구청, 그리고 우리 입주 예정자 대표 협의회가 함께 확약서를 작성하여 컨소시엄 주관사인 대우건설은 이미 사소한 하자는 공사를 마쳤다며 입주 전날까지 보수에 최선을 다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아파트의 하자 분쟁 사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4천 세대가 넘는 단지처럼 규모가 큰 곳은 문제가 발생하면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100여 세대 정도의 작은 단지는 입주민만 소갈이하다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창신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덕 그라시움이었잖아요. 조금 전에 본 단지가 5천 세대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 사례 말고도 또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네, 자 지난번 저희가 보던 서충주 코하루더 테라스 단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단지는 분양할 때는 테라스에다가 바베큐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전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놓고 정작 입주할 때 돼서 보니까 이게 공용 면적이라 사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들의 공분을 샀던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 입주 예정자들은 이 단지가 이런 문제 외에도 하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 이 단지의 한 입주 예정자는 이 테라스에 배수가 되지 않아서 물바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발코니 창호와 난간을 부실 시공해서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입주 예정자들로 구성된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민간 안전진단 업체를 선임해서 지금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시행사죠. 한국토지신탁도 안전진단 업체를 두고서 동시에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곳에서 각각 안전진단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이게 한 몇 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이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분쟁은 더욱 격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 기자가 또 후속 보도를 해주실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파트 하자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수억 원을 요즘에 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 새고 막 벽에 금 가고 아까처럼 그러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하자를 발생하면 우선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스마트폰 성능 굉장히 좋잖아요. 증거를 좀 남겨두고 나중에 있을 소송에 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건설업계 관계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새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입주 1, 2년 지난 단지 이런 아파트들도 하자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봐야 알 수 있는 하자도 있다는 겁니다. 대개 건설사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좀 하면 건설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이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 하자 보수해달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다 받아주다 보면 보수 비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일반인이 보면 하자인데 이게 알고 보면 하자로 안 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입주자들은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건설사들은 이건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 이런 하자 문제는 입주자 대 건설사 간의 민사소송으로 번진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일반인이 가서 판정하기 힘들고요.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나 소송이 굉장히 많아요. 하자 관련해서. 최종적으로는 뭐 소송하는 수밖에 없고, 실제도 거의 다 소송으로 가요. 소송은 이제 민사소송이잖아요. 하자 보수비가 이만큼 되니까, 그걸 이제 건설사한테 돈을 내놔라 이런 소송이거든요. 한마디로 벽에 딱 금이 갔는데 금 갔다고 모두 하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따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 정부는 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또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고시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콘크리트 균열 하자의 범위, 이 규정을 좀 보면 아파트 외벽의 경우에는 이 균열 폭이 0.3mm 이상이어야 하자가 되는 거고요. 집 안쪽, 그러니까 내벽의 경우에는 균열 폭이 0.4mm 이상 돼야 하자로 봅니다. 또 그러니까 이 수치보다 작게 금이 났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또 누수 하자의 범위를 좀 보면 욕실이나 샤워실처럼 이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방수공사부 위에서 물이 새어 나와야 하자로 보는데요. 가끔 보면 물방울이 맺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물방울 맺히는 정도로는 하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긴 한데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굉장히 입주민들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소송 가면 시간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힘들 것 같아요. 법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 외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법으로 안 가려고 이제 분쟁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뭐냐면 자, 정부에서 아파트 하자 분쟁이 실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그쵸. 한 10년 전쯤이에요. 지난 2009년부터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자, 이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여기에 접수된 하자 심사 분쟁 조정 건수가 작년에 3,819건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과거로도 거슬러 가보면 2017년에는 4,087건이었고 2016년에는 3,880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러니까 한 해 한 4,000건 가량이다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분쟁 조정을 통했는데도 양쪽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결국은 또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 이게 건설을 하는 것도 사람이 이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하자를 줄이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애시당초 불가능한가요? 이 업계에서는? 네,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결국은 공사는 사람이 하는 만큼 100% 완벽하게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건설업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 하자 보증기간, 정확히 말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는 걸 정해놨거든요. 최대 10년까지 하자 문제를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0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좀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가 뭐 쉽게 볼 수 있는 도배나 타일 같은 마감 공사는 1년이고요. 또 방수 공사는 3년. 그리고 기둥이나 내력벽은 10년간 하자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점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후분양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근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들이 좀 있나 봐요. 어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계에서는 이 후분양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현재 후분양 제도는 공정률이 한 60%에서 80% 정도 이렇게 됐을 때 분양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면서 나오는 하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년 살다가도 하자가 나오는 판에 100% 다 짓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자를 발견하는 건 뭐 솔직히 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동주택 품질 검수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자체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시공 중간중간에 검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골조공사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정말 공사 초창기부터 중간중간에 이 검수를 해서 품질 결함이나 하자를 점검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점검하면 좀 품질은 확실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끊이질 않는 아파트 하자 보수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나눠봤고요.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G전자가 올해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가전 만족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미국 소비자 만족지수 협회에 따르면 LG전자는 가전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평점 82점을 획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에도 82점을 받았는데 독일의 보쉬사에 밀려 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0점을 받으며 LG전자와 보쉬에 이어 3위에 올랐던 삼성전자는 올해 같은 점수를 받아 보쉬, 월풀 등과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만족지수 협회 측은 LG전자는 안정적인 점수를 유지한 것은 물론 냉장고 부문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며 삼성전자는 가전제품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적 분할을 앞둔 두산의 주가가 장중 한때 전거래일 대비 6%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음 달 분할 상장되는 두산 솔루스와 두산 퓨어셀의 시가총액이 기업 가치보다 낮게 산정됐다는 증권업계 분석에 따라 이 저점 매수를 노린 투자자들이 몰린 건데요. 두산의 인적 분할 이슈를 이소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두산 주식의 매매 거래가 정지됩니다. 두산이 존속법인 두산과 두산솔루스, 두산퓨어셀로 인적 분할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현재 두산의 시가총액은 1조 9,332억 원, 증권업계에서는 인적 분할 이후 두산의 시총이 최대 2조 원 중후반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산솔루스와 두산퓨어셀의 시총이 예상 가치보다 한참 낮게 상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인적 분할 전 저점 매수를 노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두산의 주가를 띄웠습니다. 다만 공매도가 급등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인적 분할이 본격 논의되기 전인 6월과 7월 두산의 공매도율은 3%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19%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공매도율 상승은 투자자들이 지난해 효성의 인적 분할 결과를 떠올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효성은 인적 분할 이후 재상장 첫날 존속법인 효성의 주가가 28.75% 하락하며 시총 급감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지환 대신증권연구원은 두산의 주당 배당금이 연 5,200원 수준으로 유지되는 만큼 존속법인의 시가 배당률이나 주가가 하락해도 배당으로 수익률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두산의 인적 분할된 주식의 재상장일은 오는 10월 18일, 재상장 이후 종속법인 두산과 분할된 상장사 두 곳의 주가 흐름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최대 3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 내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에 2, 3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거주 실태 조사 권한이 주어집니다. 거주 의무 기간 내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에는 상한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 매각해야 합니다. 소프트뱅크벤처스가 3,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국내 AI 분야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해 한국 AI 벤처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민관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인공지능 AI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브레인의 인공지능 대통령 1호 문재인입니다. 이는 실제 문 대통령이 아닌 AI 기술로 만들어낸 가상의 영상입니다. AI 스타트업인 머니브레인이 자사의 기술력을 통해 실제 문 대통령의 말투와 억양뿐 아니라 말하는 얼굴과 표정까지 합성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AI. 이 같은 AI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뱅크벤처스와 한국벤처투자 중기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시장을 좀 보고 이러한 시도, 이러한 어떤 도전을 저희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한 시도들을 하실 분들을 사실 저희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여기 그 중소기업부와 그다음에 그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글로벌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저희 소프트뱅크 그룹의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소프트뱅크 벤처스는 3,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국내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모태 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도 소프트뱅크 벤처스 등 민간 투자와 함께 AI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신규 펀드 조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소프트뱅크 벤처스를 6번째 자발적 상생 기업에 선정했습니다. 중소벤처부의 내년도의 목표는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D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A는 AI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테스트베드, AI의 테스트베드 코리아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AI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정부도 AI 분야의 투자자와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아시아 각국의 금융사 부실 채권을 국경을 초월해 거래할 수 있는 공동 플랫폼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권 경제 특성상 부실 채권, 즉 NPL 시장이 활성화되면 금융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아시아 공동의 NPL 거래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인 NPL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표준화된 정보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겁니다. 각국의 어떤 NPL 거래 관련한 그런 법적인 그런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상이하고요. 또 각국의 또 IT 발전 그런 단계도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캠코가 공식 제안하면서 설립된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 포럼 아이파프는 오늘 5번째 연례 포럼을 열고 사모펀드 및 자산운용사의 국내외 인사들과 IMF,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와 함께 아시아 부실채권 시장 개발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디와카르 구타 ADB 부총재 역시 미중 무역 분쟁은 장기화되고 아시아권 경제 둔화도 두드러지고 있다며 연쇄적으로 확산되기 쉬운 금융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NPL 시장에 대한 계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nd there is uncertainty over how policymakers in developing Asia and beyond will respond to weaker global growth. Worsening macroeconomic developments in the region and rising financial vulnerability could then fuel concerns about banking sector stability, with possible systemic implications across Asia. 아시아를 한 바퀴 돌아 다시 한국에서 열린 아이파프. 2013년 출범 이후 공적 자산관리사 외에 각국 예금보험공사도 참여하며 금융안전망 인프라 성격이 강화되는 한편 영내 기관들이 공동연구 및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국제기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글씨 빽빽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새롭게 분양하는 단지를 분석해보는 시간, 공고문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부동산팀의 유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분양 시장이 좀 잠잠했는데 가을을 맞이해서 활발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단지는 어디입니까? 네, 공고문을 통해 분석할 단지는 삼성물산이 강남구 삼성동에 짓는 레미안 나클렛입니다. 공인함에선 처음으로 강남구에 분양하는 단지를 다뤄보는 시간인데요. 이곳은 상하 아파트 2차를 재건축해 짓는 단지입니다. 최고 35층 7개 동 규모의 조합원 물량을 빼고 전용 면적 71제곱미터, 84제곱미터, 112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네. 일단 강남이라는 상징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강남권 중심 삼성동에 들어서는 만큼 분양가도 상당할 것 같은데 가격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 단지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4,750만 원대입니다. 이 평균치니까 일부 가구는 평당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겁니다. 전용 71제곱미터가 13억 원에서 14억 5천만 원, 전용 84는 15억 4천만 원에서 16억 4천만 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이 같은 면적이라도 층과 타입마다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공고문을 살펴보면 유상 옵션 비용도 상당합니다. 이 발코니 확장비는 평형과 타입에 따라 최고 2천만 원에 달하고 시스템 에어컨도 거실과 침실 모든 곳에 달면 8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 수입 주방 가구를 선택하면 3천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다시 내야 됩니다. 이 다음 공고문으로 넘어가면 이 단지는 모든 가구가 분양가 9억 원이 넘기 때문에 허그가 보증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시공사인 삼성물산도 자체 보증을 통해 대출을 알선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서 이 입주 기간이 좀 매우 짧은 편입니다. 2021년 9월 입주인데 이 1년 반 동안 중도금 1억 5천만 원가량을 6차례 납부해야 됩니다. 예, 가격적인 분양가에 대한 그런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대출길까지 막혔으니까 청약을 생각하는 분들은 뭐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 분양 현장에 가봤는데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에 당첨이 되더라도 약 분양가의 80%에 달하는 이 중도금과 계약금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됩니다. 이 가장 싼 평형이 13억 원이 넘으니까 약 11억 원은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 분양 현장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상담을 기다리는 방문객에게 이 자금 마련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여력은 충분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은 가능하니까 옮게 된 거죠. 비싸긴 하는데 뭐 다른 꼭 강남구가 아니더라도 서초구 쪽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다 이 정도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일단 세주고 좀 있다가 빼주고 들어야지. 살다가 우리 손자 주려고. 네, 삼성물산 관계자도 방문객들이 상담 창구에서 이 자금 마련 방법 등을 묻기보다는 청약 요건이 해당되는지를 더 비중 있게 상담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단지가 이틀 전에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결과 궁금하네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높은 분양가에도 112가구 모집에 13,000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15대 1을 보였습니다. 이 청약을 단번에 마감한 건데요. 올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균 경쟁률입니다. 주변 아파트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보니까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공고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시설이라든지 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더 없습니까? 네, 공고문 살펴보면 단지 북동쪽에 이렇게 5층 규모의 신축 상가가 들어서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상가에서 소음이나 냄새가 발생할 수 있고 조망권, 일조권 등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102동, 103동, 107동이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상가 차량 출입구는 단지 출입구와 공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익남에서는 삼성물산이 분양하는 레미안 락클래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려 144만 명이 복용한 대표적인 위장약에 발암 우려 성분이 들어있다는 소식에 온종일 이 성분인 라니티딘에 대한 검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프면 을에 먹었던 제품이어서 약도 함부로 못 먹겠다는 불안감 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은 식약처 홈페이지나 또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위장약을 복용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